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박효근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독서 문제 34번부터 38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보거나 정리해보거나 혹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면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뭐라고 할까요? 틀을 가지고 지문을 이해하는 어떤 사고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거라서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왜 정답은 정답인지, 왜 오답은 오답인지 지문에서 그 근거들을 확인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번부터 보시죠. 일단 34번 보면 이 지문은 민사법과 형사법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34번 문제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 중학교 때 배우셨던 건데요. 그 설명문에 쓰이고 있는 설명 방식을 얘기합니다. 정의나 예시, 비교, 대주, 분류, 인과 이런 등 것들이요. 그러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항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다만 내용 일치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걸 찾는다라는 포인트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명 방법이 있는 걸 찾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볼 건데요. 일단 1번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을 설명, 정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라고 한다, 혹은 무엇은 무엇을 의미한다, 혹은 뜻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이제 정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문단별로 끊어 읽으면서요. 2번은 규범 내용을 인용하여 특정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 방법 가운데. 인용이라고 한다면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내용을 옮겨오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인용격 조사 라고를 쓰고요. 간접 인용은 인용격 조사 고를 씁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인용은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에 인용 부호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2번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을 거고요. 3번은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가정이라고 하면 만약 뭐뭐이라면, 만약 뭐뭐하다면 무엇이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하는 표현 등으로 아마 지문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했어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상황들을 가상으로 정해놓고 얘기해보는 겁니다.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4번에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원칙과 다른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 조건이라고 하는 원칙은 이러하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지문 속에서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라고 하는 아마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해야 이 4번 답항에 맞는 부합되는 조건이 되겠죠. 5번을 보면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절충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의 견해와 B의 견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은 편하게 플러스 A의 견해와 마이너스 A 견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절충을 해가지고 제로 A의 것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다 한 어느 정도씩 반영해주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라면을 먹고 싶다 하고 누군가는 떡볶이를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절충해서 라볶이를 먹는 형태의 어떤 선택을 하는 요 방안이 있는지를 5번을 갖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갖고 한번 지문에서 보시죠. 일단 세 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가운데 요게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무엇이란 무엇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외, 원칙 이 단어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해보자라고 했으니까 3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6번째 문단의 5번째 줄에 보면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인용을 하고 있죠. 특히 작은 따옴표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해서 직접 인용의 방법으로 인용해 왔고, 그리고 특히 하나 더 특정 원칙이라고 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럼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5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했다라고 했는데 이 글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서로 다른 거는 맞아요. 서로 다른 어떤 입장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절충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글의 설명 방법이랑 맞지 않습니다. 35번으로 가볼까요? 35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치 문제가 될 건데 제시문을 읽는 중에 문단별로 끊어 읽으면서 각 답항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시면 읽으면서 푸는 방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쫓아가 보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충분히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 거기 같은 문단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번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수평적 균형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는데 수평적 균형 관계,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최종 목표는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타협을 했는지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저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기소란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에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확인이 되시는가요? 일단 여기 지금 형사소송에서는요, 피해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고요. 이 피해자는 저 아랫부분에 다음 문단에 아마 설명할 건데요. 피해자에 대한 얘기. 네, 그렇죠.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피해자가 지금 소송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3번이 틀린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나머지 거 확인해 보죠. 여기 세 번째 문단의 7번째 줄 이때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4번 형사소송에서의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 여기서 얘기한 대로 범죄 동기와 정황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 보면요. 네 번째 문단 마지막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더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2번에서 얘기했던 타협을 하면 회복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소송이 종결되는 거죠. 소송의 목적이 수평적인 균형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으니까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문단으로 넘어왔을 때 여섯 번째 문단의 저기 반면이라고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7번째 줄에 보면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시죠? 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많이 제출하는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많이 제출하는 당사자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6번으로 가보시죠. 36번에 보면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30번부터 33번까지에서도 같이 얘기했던 거지만 추론이라고 하는 건 미루어 생각하여 논하는 것, 그러니까 짐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40만 명이 짐작을 하게 되면 다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써놓고 우린 확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요걸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단에서 지금 기억이 나와 있는데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이라고 이게 기억이에요. 근데 기억을 포함한 문장을 볼까요? 기억은 이를 뒷받침한답니다. 그럼 기억은 이를 뒷받침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는 뭘까라고 한다면 앞의 내용 전체가 될 수 있겠죠. 앞의 내용 전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형사소송에서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만약에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로, 그러니까 아까 봤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봤을 때 100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51이라고 한다면 유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요 얘기는 결국 형사소송이 강한 입증을 요구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까닭이 무엇인지 이것이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있던 건데요.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형사소송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한 입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5번에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군. 왜?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면 처벌을 받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나머지 답항을 보면요. 일단 1번을 보시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겠군.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타협이라고 하는 건 민사소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타협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요 내용들은 어쩌면 지금 선생님은 법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요 내용들은 실제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문 속에서 요건 확인이 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갖고 우리 이 지문 바로 위에 써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글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리 요 내용들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기억을 갖고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40만 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또 달라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기억을 주든 보기를 주든 여러분한테 계속 그 생각의 흐름을 한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하나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라서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갖고 그 생각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 밖으로 흐트러나가는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확산되는 것도 좋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37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걸 갖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지문 속의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다 적용해달라는 문제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윗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형사법에 따른 형사소송과 민사법에 따른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보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기에 이런 맥락들이 좀 보입니다. 보기 기억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실을 과실을 검해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했다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A를 기소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왔던 형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형사소송으로 보이죠. 심지어는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됐습니다. 형사소송의 결과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의 내용을 보면요. 니은에서 아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가 이 니은에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그러니까 B가 이겼고 A가 가입했던 보험사가 진 거죠. 그러니까 B가 이기고 A가 졌다.
라고 하는 맥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죠. 지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소송의 결과 그리고 민사소송의 결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의 결과는 A는 무죄였고요. 민사소송의 결과는 A는 책임을 지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결과적으로는 형사소송이고 니은은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을 차례차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순서대로 갑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보죠.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줄을 보면요. 첫 번째 줄에 형사법의 목적은 무엇을 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벌을 하는 거죠. 형벌을 가하는 것,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민사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한다는 얘기, 1번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간다면요. 이런 내용들까지 더 필요했을 겁니다. 첫째, 세 번째 문단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규명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소송이 형사소송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확인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피고와 원고, 개인 간의 분쟁 그 정도가 아니라 피고와 원고로 얘기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과 니은 양쪽 다 맞는 얘기로 확인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 문단을 봅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요.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자, 형사법과 민사법에 따른 소송이 있지만 소송이라면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고 입증도 정도도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얘기가 기억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니은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었겠군. 기억에서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니은에서 민사소송에서 각각의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았겠다는 얘기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3번으로 가보면 3번은 일단 기억의 결과는 무죄 확정이었고요. 니은의 결과는 A가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점을 갖고 왔을 때 3번 기억에서는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정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니은에서는 B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문의 내용을 읽었으니까 이 내용들을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본다면 이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형사소송에 아까 문제를 풀면서 기억에 관련된 얘기로 풀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아무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진실하다고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강한 입증을 주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A는 무죄 확정을 받았으니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반면에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개연성을 확인만 시켜면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B가 배상을 받는 걸로 했으니까 결국 이긴 거죠. 그러니까 B가 그 입증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니은도 확인이 됩니다. 3번도 양쪽 다 맞는 얘기였고요. 4번으로 가봅니다. 자, 4번을 보면 일단 얘가 정답이었는데요. 이 정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 내용을 한번 잘 보자고요. 기억에서 A가 무죄가 됐던 이유는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보기에 기억 내용 중에서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긴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건 구조가 복잡한 도로 환경이 열악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의 과실에 대한 거는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혹시 뭐 저기 등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봤다면 보기에 나온 내용 자체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다면 기억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답 구성을 봤을 때 나머지는 다 명확하게 맞는데 한 녀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봐도 그 명확하지 않은 녀석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죠. 현재는 4번의 기억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니은 한번 봐보면 니은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곤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라고 했으니까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 그러니까 B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하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B가 원고니까요. 그래서 니은 부분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등이라고 한다면 조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자료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4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고요. 나머지 5번 확인해보죠. 5번을 보면, 기억 내용, 아까 봤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억에서는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지만 그래서 무죄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겠군. 아까 봤던 그 부분이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걸 입증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네, 6번째 문단으로 내용을 봤을 때 요 내용들을 다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정도와 그리고 형사소송에서의 입증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법관이 무죄를 준 것과 그리고 이쪽에서는 배상하라고 책임을 준 것과 각각 내용의 판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을 거고요. 다음 문제 38번 문제로 갑니다.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옵니다.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문제들은 풀어나가는 방법은 문맥을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흐름 속에서 여기는 바꿔쓰기라고 했으니까요. 바꿔 쓸 수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지문을 읽는 중에 기호가 나타날 때마다 거기 A에 잡혀있는 것과 지금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서로 다르를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을 상의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상의에, 즉 상의하래 지금 A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보냐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의미가 달라지는지 봐야죠. 달라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꿔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따져로 바꿔보는 겁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등을 따져 형량이 결정되므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C를 보면 견주어.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견주어로 바꿔보는 겁니다.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견주어 타협하면 적절하게 타협하면 견주어 타협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적절하게 타협한다는 얘기는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견주어란 얘기는 그 둘을 비교해서 타협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의미가 1대1로 대응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었던 거고요. 4번에 나오지는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말이 되니까 4번도 맞는 얘기. 5번에 보면 믿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신뢰할을 바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생의 첫 번째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로 첫 번째로 본 걸 텐데 이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습니다.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맞는 건 확실하게 맞아떨어지고요. 확실하게 틀린 건 또 확실하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는 걸 찾아서 틀린 거를 추려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서 확실하게 맞는 것을 확정해 나가든지 아무튼 어떤 그 나름의 논리적인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답이 있다는 점 그리고 출제자들이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점 그게 문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3번부터 34번이었나요? 33번부터 어쨌든 38번까지 이 문제들을 풀어왔는데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